8만 1258장.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기록물. 전 세계 학자들이 고개 숙인 단 하나의 보물. 바로 우리 8만 대장경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보다 많은 글자 수, 현대 화물차 70대 분량의 무게, 그리고 8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237년 몽골의 칼날이 고려를 짓밟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칼 대신 조각돌을 들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작업장에서 피가 아닌 땀을 흘리며 나무판 하나하나에 부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것을 두고 인류가 보존한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불교 경전이라 선언했습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이 목판들을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이 나무판들 앞에서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새겨낸 한 민족의 기록이며 과학과 신심이 만난 세계 최고의 기적입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8만 대장경. 세계가 인정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임스 루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0년간 한국 문화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입니다. 처음 8만 대장경을 본 건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왕이나 고승을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세 존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각수들입니다.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의 세월 동안 조각돌을 든 수천 명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긴 8만 1258장의 목판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합니다. 저는 처음 그 목판들을 봤을 때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한 판에 새겨진 글자가 평균 644자. 양면을 합치면 1288자입니다. 손으로 직접 새긴 글자인데도 활자처럼 정확했습니다. 오차율이 0.1%도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조각도의 깊이가 일정하고 획의 굵기가 균일합니다. 현대의 레이저 조각기로도 이 정도 정밀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건물입니다. 바로 장경판전이죠. 15세기에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보존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남쪽과 북쪽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바람의 흐름을 계산한 설계입니다. 바닥을 파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숯, 석회, 소금, 모래가 층층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연 제습 시스템입니다. 제습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최적의 보존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 건물을 분석했을 때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보다 나은 설계는 어렵다는 겁니다. 습도는 연중 40에서 60%를 유지합니다. 온도 변화도 최소화됩니다. 500년 전 건물이 최첨단 항온항습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80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목판도 잃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폭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지킴의 마음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사명감.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저는 전 세계 수많은 문화재를 봤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봤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봤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만큼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기록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목판 하나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무게는 약 3.5kg.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 무게를 8만 1258번 곱하면 약 283톤입니다.
283톤의 나무에 5천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긴 겁니다. 저는 이 세 주인공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명의 장인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건물이 어떻게 시간을 이겼는지, 그리고 한 민족이 어떻게 800년을 견뎌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는지, 전쟁이 어떻게 평화를 낳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1011년 고려는 첫 번째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당시 현종은 부처님의 가호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대장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76년이 걸렸습니다. 1087년에 완성된 초조대장경은 6천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교 경전이었죠. 학생들은 이 경전을 연구하며 불교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45년 동안 지켜온 국보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기록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승려가 남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몇몇 승려들이 경판을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함께 타 죽었다는 기록 말입니다. 나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76년 동안 온 힘을 쏟아 만든 보물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적의 손에 의해서요. 하지만 고려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1236년 고종은 강화도로 천도한 상태였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고려 땅을 짓밟고 있었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대장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요.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대장경이냐고요. 먹을 것도 군사도 부족한데 나무판 파는 일에 국력을 쏟아붓겠다니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고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몽골이 빼앗아간 건 땅과 재물만이 아니라 고려의 자존심이었다고요. 초조대장경을 불태운 건 우리의 정신을 꺾으려는 시도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인의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전쟁 중에도 문화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성 말입니다. 1237년 제조대장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특별기관이 설치됐습니다. 책임자는 당대 최고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수기대사, 해진대사 같은 고승들이 총지휘를 맡았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잃어버린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송나라, 거란, 일본에서 들여온 여러 판본을 대조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틀린 글자가 나오면 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학자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각수들은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나무를 깎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승려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성벽 밖에서 창을 휘두르는데 사람들은 안에서 붓과 조각돌을 들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고려는 전쟁터에서 칼 대신 지식을 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염원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저항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몽골이 우리 땅을 밟을 수는 있어도 우리 정신까지는 밟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고려는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의 대장도감에서는 매일같이 목판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 둘, 백, 천만.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248년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81,258장의 목판이 완성된 겁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절망이 만들어낸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낳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려는 상실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말입니다. 1237년 봄, 강화도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대장도감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특별기관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국가연구소 같은 곳으로
규모부터 엄청났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교정하는 학자 그룹이었죠. 여기에 각수 수천 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 먹을 만드는 장인, 종이를 뜨는 기술자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제조대장경 사업을 고려의 아폴로 계획이라 불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달 착륙을 위해 온 국력을 쏟아부은 것처럼 13세기 고려가 대장경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인력과 자원을 계산해보면 놀랍습니다. 목판 8만 1258장을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한 판의 평균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24cm입니다. 두께는 약 3cm죠. 이걸 전부 합치면 나무 30만 그루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30만 그루의 나무를 구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고려 정부는 전국에 나무를 징발했습니다.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자작나무를 베어왔죠. 베어낸 나무는 바로 쓸 수 없고 최소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야 했습니다. 목재 속 진액을 빼내고 소금기를 배게 하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 다시 3년 동안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준비만 6년이 걸린 겁니다. 인건비도 엄청났습니다. 각수 한 명이 하루에 새길 수 있는 글자는 약 100자 정도였습니다. 목판 한 장에 644자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8만 1258장을 만들려면 수십만 일의 노동력이 필요했죠. 여기에 학생들의 연구 시간까지 더하면 투입된 시간은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업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강화도라는 천혜의 요새 덕분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육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바다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아무리 육지를 휩쓸어도 강화도만큼은 안전했죠. 고려는 이 안전지대에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땅은 빼앗겼지만 정신은 지킨다는 각오였습니다. 대장도감의 조직 체계도 놀라웠습니다. 분업이 철저했거든요. 먼저 교정반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거란, 일본의 여러 판본을 대조하며 정확한 원문을 확정하는 팀이었습니다. 수기 대사가 이끄는 이 팀은 글자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필사반이었습니다. 확정된 원문을 목판에 옮겨 적는 역할이었죠. 서예에 능한 승려들이 맡았습니다. 글씨가 조금이라도 삐뚤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조판반이었습니다. 필사된 글자를 나무에 새기는 각수들이었죠. 이들의 손끝에서 평면의 글씨가 입체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반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목판에 오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팀이었습니다. 잉크를 발라 종이에 찍어보고 한 글자씩 대조했습니다.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한 장의 목판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13세기에 이미 현대적 품질 관리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12년 동안 매일같이 이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소식이 들려오나 말거나 대장도감의 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화도 바깥에서는 몽골군이 고려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새기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극명한 대조가 또 있을까요?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1248년 가을, 마지막 목판이 완성됐습니다. 12년의 대장정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대장도감의 사람들은 환호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이 낳은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세계에 보여준 저력의 증거였습니다. 나무 한 장이 80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보통 목재는 100년도 안 돼서 썩거나 뒤틀립니다. 습기에 약하고 벌레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죠. 그런데 8만 대장경의 목판은 다릅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갓 만든 것처럼 단단합니다. 저는 목판 하나를 직접 만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표면이 놀라울 정도로 매끈했습니다. 나무결 사이로 새겨진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벌레 먹은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제작 과정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무 선택부터 달랐습니다. 주로 자작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자작나무였을까요? 자작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합니다. 조각하기 좋으면서도 잘 휘지 않는 특성이 있죠. 게다가 습기에도 강합니다. 13세기 장인들은 이미 이런 특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 자작나무나 쓴 게 아닙니다. 남해안 지역의 나무를 선별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밀도가 높고 단단하거든요. 나무를 베어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왜 바닷물일까요? 소금기가 나무 속 수액을 빼내고 동시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나무가 썩지 않습니다. 3년 후 건져낸 나무는 다시 소금물에 끓였습니다. 고열 처리를 통해 남은 수분과 진액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었죠. 마치 오늘날의 고압증기 멸균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또 3년 동안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햇빛에 바로 말리면 급격히 수축하며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켰죠. 총 6년입니다. 나무 한 장을 준비하는 데만 6년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마른 나무는 평평하게 대패질했습니다.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이었죠. 이때 나무의 앞뒤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나무 결이 더 고운 쪽을 앞면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오칠을 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온나무 진액을 얇게 발랐습니다. 오칠은 방수 효과가 뛰어나고 벌레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바르면 글자 새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여러 번 덧칠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글자를 새길 준비가 된 겁니다. 각수들은 목판 하나를 정확한 규격으로 재단했습니다. 가로 70cm, 세로 24cm, 오차는 1mm 이내였습니다. 현대의 CNC 기계처럼 정밀했죠. 목판 위에 먹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23개의 가로줄과 14개의 세로줄, 총 322칸의 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면에 322자를 새기는 거죠. 양면이니까 644자입니다. 각 칸의 크기도 정확했습니다. 가로 2.8cm, 세로 0.9cm. 모든 목판이 똑같은 규격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환성입니다. 어떤 목판이든 같은 틀에 끼워서 인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세기에 이미 표준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21세기에나 쓰는 ISO 표준 같은 개념을 800년 전에 적용했다니요. 글자를 새기는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각수는 먼저 필사된 종이를 목판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글자 부분만 남기고 주변을 파냈습니다. 양각 기법이었죠. 글자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새긴 겁니다. 조각칼의 깊이는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약 3mm. 너무 깊으면 글자가 부러지고 너무 얕으면 인쇄가 안 됩니다. 이 깊이를 81,258장 전부 똑같이 유지한 겁니다. 한 글자를 새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목판 하나에 644자니까 한 판 완성에 약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글자가 망가져서 쉬지 않고 집중해야 했죠. 각수들은 끊임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뎌지면 글자가 깨끗하게 새겨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였으니까요. 완성된 목판은 다시 한번 오칠했습니다. 글자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씌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판 양쪽 끝에 구리로 테두리를 댔습니다. 가장 상하기 쉬운 모서리 부분을 금속으로 보강한 거죠. 800년 후에도 모서리가 멀쩡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종교적 신심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여기엔 과학이 있었습니다. 재료공학, 목재공학, 보존과학이 총동원됐습니다. 13세기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보존하려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요. 나무 한 장 속에 담긴 과학. 그게 800년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1496종, 6568권,
5233만 자, 81,258장.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백과사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장, 승려들의 계율을 담은 율장, 그리고 경전에 대한 해설을 담은 논장. 이 3장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한국의 고승들이 쓴 주석서까지 더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모든 흐름을 담아낸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목록을 봤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1496종이라는 건 1496권의 책이 아닙니다. 1496개의 서로 다른 문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496명의 저자가 쓴 책을 모두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5233만 자는 얼마나 방대한 분량일까요? 현대 한국어 소설로 치면 약 2만 6천 권 분량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씩 읽어도 20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이 모든 글자를 손으로 새긴 겁니다. 81,258장의 목판을 일렬로 세우면 5.7km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거리죠. 무게는 총 280톤이 넘습니다. 현대 화물차 40대 분량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특별한 이유는 정확성에 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여러 판본의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개보장, 거란의 거란장, 일본에서 만든 판본들이 있었죠. 문제는 각 판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필사 과정에서 오자가 생기고 번역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판본이 정확한지 알 수 없었죠. 고려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수기 대사가 이끄는 교정팀은 송나라, 거란, 일본의 모든 판본을 구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대조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오면 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죠.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교정별록 30권입니다. 어떤 글자를 왜 고쳤는지, 어떤 판본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오늘날의 학술 논문 같은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자율이 0.1% 이하였습니다. 5천만 자 중에서 오류가 5만 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작업한 걸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정확도였죠. 이 정확성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 불교학의 표준이 됐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정신수대장경을 편찬할 때 기본 텍스트로 삼은 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중국도 대만도 불경을 연구할 때 팔만대장경을 참고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판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쿄대학의 한 불교학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스크리트 원전이 사라진 경전들이 많은데 팔만대장경이 없었다면 그 내용을 영영 알 수 없었을 거라고요.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인류 지식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철학, 윤리, 심리학, 의학, 천문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지만 인간과 우주에 대한 종합적 지식 체계인 거죠. 예를 들어 의학 관련 경전에는 800여 가지 질병과 치료법이 나옵니다. 천문학 경전에는 우주의 구조에 대한 사색이 담겨 있죠. 철학 경전에는 존재와 인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이미 이런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규모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방대함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 문명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달하기까지 그 모든 지적 성취를 담아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걸 전쟁 중에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군이 침입한 와중에 만든 책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지식을 보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신심을 넘어선 문명적 의지였습니다. 고려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은 빼앗길 수 있어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지식을 더 풍부하게 만들면 정신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81,258장의 목판은 그래서 무기였습니다. 칼보다 강한 무기. 지식이라는 이름의 방패였죠. 저는 해인사 장경 판전 앞에 섰을 때 이 목판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역사적 무게. 문명의 무게였습니다. 5233만 자. 이 숫자 속에는 한 민족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규모가 곧 힘입니다. 그 힘으로 고려는 800년을 이겨냈습니다. 건물이 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건물은 그저 담는 그릇입니다. 중요한 건 안에 든 내용물이죠. 하지만 해인사 장경판전은 다릅니다. 건물 자체가 보물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도서관에 제습기도, 에어컨도, 온도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500년 넘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장경판전을 봤을 때 평범한 한옥처럼 보였습니다. 겹겹이 쌓인 기와 지붕, 나무 기둥, 흙벽. 전형적인 조선시대 건축물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범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창문부터 특별했습니다. 남쪽 벽의 창문은 위아래로 길고 좁습니다. 반면 북쪽 창문은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왜 남북이 다를까요? 바람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여름엔 남풍이, 겨울엔 북풍이 붑니다. 남쪽 창은 좁고 길게 만들어 여름바람이 세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북쪽 창은 넓게 만들어 겨울바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설계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 환기 시스템입니다. 계절에 따라 공기 흐름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들어온 바람이 목판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습기가 제거됩니다. 겨울에는 북풍이 천천히 순환하며 건조함을 방지하죠. 현대 공조 시스템의 원리를 500년 전에 적용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바닥입니다. 장경판전 바닥을 파보니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는 숯, 그 위에 석회, 그 위에 소금, 맨 위에 모래와 황토를 깔았습니다. 각 층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숯은 습기를 흡수합니다. 장마철 같은 습한 시기에 과도한 수분을 빨아들이죠. 석회는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목재가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소금은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벌레와 곰팡이를 막아줍니다. 모래와 황토는 이 모든 층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현대 건축공학에서 말하는 다층 방습 시스템이 여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깥 습도가 80%를 넘어도 실내는 60%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바깥이 20% 이하로 건조해져도 실내는 40% 이상을 유지했죠.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기계 없이 말입니다. 온도 조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은 이중 구조입니다. 바깥 벽과 안쪽 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여름엔 더운 공기를 막고 겨울엔 찬 공기를 막아줍니다. 지붕도 특별했습니다. 처마가 깊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여름 햇빛은 막고 겨울 햇빛은 들어오게 만듭니다. 태양의 고도 차이를 계산한 설계죠. 천장 높이도 의도적으로 높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더운 공기를 천장 쪽에 가둬두고 아래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목판을 쌓는 방식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선반은 바닥에서 50cm 떨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습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니까요. 공간을 띄워 직접적인 접촉을 막은 겁니다. 목판들 사이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쌓지 않고 공기가 통하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81,258장을 쌓는데도 통풍을 고려한 거죠. 선반 재질도 특별했습니다. 소나무를 썼는데 송진 성분이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목판과 선반 모두 자연 방충제로 보호받는 셈입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이 건물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1세기 기술로 복제하려 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 재료만으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의 목판을 보관해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습도 조절이 안 돼 목판이 휘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결국 다시 장경판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첨단 기술보다 전통 지혜가 낫다는 걸요. 15세기 조선의 목수들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바람의 흐름, 습기의 성질, 온도의 변화를 계산할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원리를 건축에 적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였습니다. 장경판전은 그래서 건물 이상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생태학입니다. 그리고 800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유네스코가 장경판전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에 든 목판만큼이나 건물 자체가 보물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창고가 유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이 또 다른 유물을 80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기대사. 개태사 승통이었던 그는 8만 대장경 교정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역사는 그의 생애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명확합니다. 1237년 제조대장경 사업이 시작됐을 때 수기대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기대사는 철저한 비교 대조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모든 주요 판본을 구해 모아 대조하기로 했죠. 그가 확보한 판본은 세 가지였습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 중국 송나라의 북송관판 대장경, 그리고 거란의 거란대장경이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이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을 거느린 수기대사의 교정팀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방식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세 판본을 나란히 놓고 같은 경전의 같은 부분을 펼쳐 비교했습니다. 글자가 다르면 표시를 했죠.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글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죠. 이때 여러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개원석교록, 정원석교록 같은 1급 불전 목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맥을 따져보고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이 엄밀한 과정을 고려국신 조대장 교정별록 30권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교정별록을 직접 연구했습니다. 어떤 경전의 몇 번째 줄, 몇 번째 글자가 다르다. 송나라 판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거란 판본에는 저렇게 돼 있다. 우리는 이런 근거로 이 글자를 택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번역자나 권수를 바로잡고 위경 여부를 판별하며 누락된 경전을 보충하고 섞인 내용을 바로잡은 기록이 꼼꼼하게 남아 있었죠. 5천만 자를 대조한 결과 발견된 차이점만 골라 30권에 정리한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기대사는 법량이 광활하고 법안이 명쾌했다고 합니다. 각종 자료를 변증하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막힘없이 자제하여 마치 자신의 저술을 검열하듯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같이 경전을 대조하고 글자를 확인하고 근거를 찾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했을까요? 수기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경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갈 거라는 걸요. 후손들이 이 경전을 보고 불법을 공부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글자도 틀릴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만 대장경은 역사상 가장 정확한 대장경이 됐습니다. 교정을 철저히 해서 정확도가 높고 완성도가 뛰어난 점에서 다른 대장경이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대장경이 탄생한 겁니다. 이 정확성 덕분에 8만 대장경은 동아시아 불교학의 표준이 됐습니다. 일본은 근세까지도 독자적인 대장경을 만들지 못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만 80여 회에 걸쳐 8만 대장경을 분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1924년부터 193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만든 신수대장경의 기본 텍스트로 8만 대장경을 사용했죠. 중국도 8만 대장경을 역수입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도 전해져 세계 불교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정별록은 어떤 대장경에도 없는 특이한 자료입니다. 수기대사의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어떻게 정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불교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없었다면 많은 경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요. 특히 북송관판과 거란본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주림, 일체경음회, 내전수함음소 같은 경전은 8만 대장경에 실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기대사 한 사람의 헌신이 인류 문화유산을 지킨 겁니다. 그는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큰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교정별록 30권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성 뒤에는 수기대사와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8만 1258장의 목판 하나하나에 그들의 학문적 양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13세기 고려의 지성이 21세기 세계 불교학의 기준이 된 겁니다. 정확함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철저한 비교, 엄밀한 검증, 그리고 학자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800년이 흘렀습니다. 1251년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전쟁을 견뎌냈고 왕조의 멸망을 지켜봤으며 일제강점기를 버텼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세계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5년 12월 9일 독일 베를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해인사 장경판전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인으로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 어떻게 500년 넘게 목판을 완벽하게 보존했는지 설명했죠. 자연 환기 시스템, 습도 조절 바닥,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설계.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의 목판을 복원했더니 실패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500년 전 건물이 현대 건축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였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문화유산 등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년 후인 2007년 6월, 이번엔 목판 자체가 주인공이 될 차례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팔만대장경판 및 재경판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8만여 장의 목판이 단 한 장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있다는 사실. 800년 전 인쇄물인데도 오늘날 찍으면 완벽하게 인쇄된다는 점.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서 세계 어떤 대장경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 중국 위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송나라의 개보장보다 정확하고 거란장보다 완벽하다고요. 일본 위원은 자국의 대정신수대장경이 이 8만대장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위원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보물입니다. 2007년 6월 14일 8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가 2번이나 유네스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건물도 유산, 그 안에 든 목판도 유산.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한국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800년을 지켜온 보람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오늘날 팔만대장경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베이징 대학 모두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인터넷으로 팔만대장경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800년 전 고려의 지혜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학계의 평가는 더욱 놀랍습니다. 미국 불교학자들은 팔만대장경 없이는 동아시아 불교사 재구성이 불가능했을 거라 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논문에서 13세기 고려가 정보의 디지털화 시대를 800년 앞서 살았다고 썼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판의 내구성, 글자의 정밀도, 보존 상태의 완벽함이 현대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다고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세계 100여 개 언어로 번역됐고 5,0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이 나왔으며 1억 명 이상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거나 관람했습니다. 이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이정표입니다. 전쟁 중에도 문화를 지킨 민족의 상징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새긴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13세기 고려가 21세기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어떻게 유산을 보존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요. 두 번의 훈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800년 동안 이어진 한국인의 지킴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사명감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의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목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81,258장의 목판. 그 위에 새겨진 5,233만 자.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들은 장경판전을 순시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목판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과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 책임감. 이것이 팔만대장경을 지켜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요. 1237년 몽골군이 고려를 짓밟을 때 고려인들은 선택했습니다. 칼이 아닌 붓을, 전쟁이 아닌 문화를 택한 겁니다. 적이 파괴할 때 우리는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불태울 때 우리는 새겼습니다. 그들이 빼앗을 때 우리는 지켰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종교 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의 자존심이고 문화적 DNA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목판을 새긴 각수들, 500년 동안 장경판전을 지켜온 승려들, 800년 동안 단 한 장도 잃지 않고 보존해온 우리 모두. 이 모든 노력이 오늘의 자부심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팔만대장경을 봤을 때 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민족.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전쟁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800년 전 그들이 보여준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세계가 인정하고 역사가 기록했습니다. 81,258장의 목판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낸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한다. 팔만대장경이 위대한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성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절망을 이긴 희망, 전쟁을 이긴 평화, 파괴를 이긴 창조. 이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 문화재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유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만큼 제 마음을 울린 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교훈이고 미래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기술전쟁, 문화전쟁. 하지만 팔만대장경은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절망은 시작이다.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다. 800년 전 고려인들이 보여준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을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가보셨다면 그때 느꼈던 감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판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800년 된 나무에서 나는 향, 장경판전의 고요함. 그곳에 서면 느낄 수 있습니다. 800년 전 사람들의 숨결을요. 그들의 땀과 눈물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를요. 우리는 이겨냈다. 너희도 이겨낼 것이다. 아직 가보지 못하셨다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800년 전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시작된 꿈이 오늘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무명 각수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이 인류의 보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팔만대장경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숫자가, 세계가, 역사가 모두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DNA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800년을 이어온 책임감을요. 이것이 진짜 팔만대장경의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해인사를 방문하셨을 때,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가슴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자부심을 나눠봅시다.